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자, 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착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짧아요, 인사가? 예? 네, 좀 길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뭐 다음 팬이 늘어났다고 지금 좀 거만해졌어. 아니 다음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준비 중이세요? 아니 다음에 인사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토 발음. 이분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다음 분을 기다리는 이유. 아저씨들이 지금 완전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입이 얼었어. 오마이뉴스 돌직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들이대 바로 인터뷰를 했던 바로 그 주인공. 대통령님, 원세영 국정원장한테 대선 개입 지시하셨습니까? 대선 개입 보고 받으셨나요? 인명권자로서 책임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 대답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두두두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안 해줘요? 어쨌든 곽승희 오마이뉴스 기자가 초빙됐습니다. 초빙이란 단어가 어울려.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초빙을 우리가 한 거야. 나와 계십니다. 네, 자 곽승희 기자 나왔는데 박수도 안 치네. 박수. 감사합니다. 곽승희 기자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가슴이 떨려요. 네, 50대 두 아저씨 앞에서 이렇게 환대 받는 여기자 처음인 것 같아. 네, 저도 처음 이런 박수를 받으니까 네. 막 가슴이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김종대 편집장님이 그 코평수가 달라졌어요. 곽승희 기자님만 가슴이 떨리는 게 아니라 지금 김종대 편집장 내 옆에 있는데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어. 맨날 뺑덕어멈하고 방송하다가 심청이가 돌아온 이제 드디어 방송 같은 방송, 가족 같은 가족. 이제 드디어 이 시츄에이션이 내가 바라던 거야. 김종대 편집장이 풍기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어. 느끼는 기운이 달라져.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유연해지셨어요. 근데 왜 초점이 나로 오는 거야? 어쨌든 다 같이 좋으면서 왜 그래? 그러고 내가 그 다음에 할 말이 그거였어. 사실은 나도 좋아요. 이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누를 거야 안 누를 거야? 듣는 싫은 볼 거야. 네, 저기 이따가 여기 저기 방송 팀장께서는 요걸 사진으로 좀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보고도 좋아요 안 눌러? 가만 안 둬 내가. 아니 그런데 진짜 지난주에 협박이 통했어요. 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봤는데요. 그 다른 것들은 그냥 뭐 119, 129, 127 뭐 이런데 유독 종창 브라더스의 토크만 282 좋아요가. 근데 이게 좀 부족한데 좀 더 누르셔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심 쓸 때 좀 팍팍 좀 쓰시지. 아니 내가 술을 사달래서 밥을 사달래서 그거 하나 눌러달라는 거 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쪼잔하면은 말이지. 방송할 맛이 안 난다고. 솔직히 우리가 뭐 여기 쥐꼬리만한 출연료에 뭐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도 없는 거 이거 하나 바라고 오는 것이지. 좋아요 하나 바라고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오지. 1시간 반 걸려요 나 여기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곽승희 기자가 있으니까 조금 동기부여가 더 된 거야. 그러지 그거 하고 좋아요 빼놓으면은 나 가만 안 있어 내가. 다 뒤집어 버려 내가.
이 지난번에 어떤 방송 보니까 네. 어떤 팟캐스트 들어보니까요. 네. 팟캐스트를 후원하고 팟캐스트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에게 후원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었더군요. 네. 좋아요를 누르는 게 그렇게 팟캐스트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오늘도 이 자리에서 확인했고 김종리 편집장이 좋아요 이렇게 목매다는 줄 난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뭐 매달아야지. 매달아야 돼요. 네.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죠? 네. 우리는 뭐 누구처럼 연예 프로그램 나가 회당 출연료 150만 원 안 받습니다. 이 200여 개의 좋아요는 2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이야. 저 그러니까, 불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물질은 프롤레타리아지만 네. 정신은 귀족으로 살자. 그렇죠. 그거는 바로 좋아요라는 행동 하나에서 우리가 귀족이 되는 거야. 네, 그래요, 맞아요. 신분이 품격 달라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누름으로 인해서 네. 우리 신분이 달라지고 네.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야 멋진 말이었어요. 멋진 말이지. 박승희 그럼 기자가- 내가 멋진 말 하니 많아지 뭐. 박 박승희 기자 기자가 얘기는. 말을 교주 못하고 같으세요. 있어요. 교주. 듣는데 홀리는 게. 네,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좀 뭔가 새로운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곽승희 기자를 급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조금 더 튼실하게 조금 더 활력 있게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이제 곽승희 기자가 긴급 투입이 됐는데요. 곽승희 기자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많아요. 두 분께 돌직구를 날려줘. 그러니까 그때 MB 표정이 어떻든가? 이상하다. 오늘 주제가 지금 엉뚱한데 막 가고 있어. MB로 가고 있어. 배가 산으로 가는 방송. 즐거워요. 한마디로 똥 씹은 표정이었겠지 뭐. 네. 예, 그러면서 당혹스러운 어찌할 바를 그래, 모르죠. MB 그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너무 그 경관한테 확 밀쳐져서 얼굴을 잘 못 봤었는데 기억나는 걸로는 눈이 되게 작으시잖아요. 그 약간 좀 이게 뭐지? 라는 그 눈동자의 느낌이 좀 기억이 나네요. 독사의 눈빛이었어요. 얘 누구니? 이런 거 얘 그렇죠. 누구니? 예.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얘 누군데 여기까지 들이대 이런 거죠. 근데 그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포토라인이 쳐져 있고 이러면 그거 뚫고 넘어가는 게 그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자들이어도 내가 누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이 있을 때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떨려요. 그리고 내가 어버버하게 된다고. 김창수 선배의 그런 심정을 난 이해. 버벅거사, 버벅대사. 이거 이해해. 근데 곽승희 기자는 일체의 그 떨림도 없이 탁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때 그 심정으로 한번 종창 브라더스에게도 돌직구를 날려주세요. 아니, 얼마든지 나 환영 대환영. 나는 악마의 눈을 안 해요. 돌직구를 날리더라도. 두 분 다 눈이 좀 크셔. 그럼 제가 좀 마음을 좀 편히 먹고. 그래서 MB하고 비교해봐.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예. MB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들하고 차이를 비교 분석해서 나중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이 방송을 좀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어디 가신다면서요? 파리 갑니다. 파리. 네. 보르도 간다며 보르도. 보르도 가가지고 그건 와인 때문에. 이제 와인 때문에 가는 거고 파리. 파리에. 샹젤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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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프랑스 말 인사 좀 할수 배워봤어? 있어요? 해봐. 봉주르? 봉주로 마드모아젤, 메르시, 이런 거. 멸치 볶음. 멸치볶음? 메르시 조심해야 돼 메르시. 메르스라 그래. 메르스하고 큰일 나. 헷갈리면 큰일 나. 그러다가 불란서 가서 귀싸대기 맞고 여기 왜 왔냐 그랬죠. 이게 보니까 지역마다 메리스 맞지? 헷갈려요. 달라요. 경상도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는 멸르스. 그다음에 멸르스. 호남 지역에서는 메리스. 그다음에 이 충남 지역에서는 헷갈려. 메리아스. 이 동네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나저나 잘 다녀오세요. 프랑스에서 통과시켜 줄까? 아니 뭐 그냥 여긴 똘레랑스 포용의 국가들이고 한국은 배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면 좀 기분 나쁘실 분도 많지만은 엊그제 덴마크에서 이메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가 안식년 가 있는 최종건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얼마 전에 덴마크의 테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예, 여러 사람이 죽었고 그래요. 테러범도 사망했는데 덴마크 국가에서 그 테러범의 장례식과 추모식까지 치러졌습니다. 야, 거의 어버이 연합 없나 보죠? 그러니까 그 장례식 추모식을 테러범한테 치러주는 나라. 뭔가 격이 다르죠. 근데 어떻게? 근데 내가 덴마크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덴마크가 그렇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똘레앙스의 나라 프랑스는 사실 별로 똘레앙스하지 않는데 덴마크가 그런 이유는 딱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덴마크는 정당이 10개쯤 된대요. 그러니까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 세력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네, 저희도 덴마크는 잘 알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오연호 대표가 신청이 말하고 있어 지금 왜 자꾸 잘라 신청. 땡당어범 조용해. 아니 근데 그래도 테러범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누군가 누구를 혐오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 죄는 나쁘지만 어떤 그 인간성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노르웨이에서인가 2000 몇 년도에 2008년도인가 노르웨이 대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모 행사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시장인가 했던 연설문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문인데요. 우리는 보복하겠다. 더 큰 민주주의와 더 큰 관용으로 보복하겠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말. 네. 참 우리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저도 요새 참 이 품격 있는 국가 또 품격 있는 진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보면 그 서울의료원 그 병원에서 국가 병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메르스 환자들 못 오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박원순 시장이 이제 징계해서 그 보이즈케임 해버렸는데 잘했습니다. 네, 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것 굉장히 우리의 그런 어떤 수준을 낮추는 것.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 있잖아요. 네.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 병원이 있어요. 공생병원. 그래. 네. 근데 그 병원에서 우리는 메르스 환자 안 받는다. 이렇게 해갖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위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품격을 잃어요. 굉장히 이제 뭐 그 거창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회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치졸할 정도로 개인의 그 정의화 의장이 상당히 남북 관계 전향적인 분이고 네. 우리 저기 통일운동 단체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국회의장이면 틀림없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유연한 여당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그분이 그 부산에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병원은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병역비리 수사 제1호 압수수색 대상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환자는 안 받지만 병역 면탈을 하려는 고위층 자재는 대거 받아서 허위 진단서 끊어가지고 이걸로 병역 면탈 내지는 면제를 유도한 혐의로 그 당시 합동 수사단에 수사를 받다가 어떻게 잘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유죄다 무죄다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그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그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병역 면제자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그 병역 면제 사유를 따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따지던 정의와 그때 당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면제자 또는 과거 병역비리 연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참 재밌는 거예요. 덴마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진짜. 우리 사회의 품격을 이야기했는데 품격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메르스 환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의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절한 의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을 하지만은 반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더 사회가 품격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품격은 뭐냐면은 품격이 있어지려면은 나눔과 배려, 관용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와인은 나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시대에 그 나폴레옹의 오털루 전투에서 지금 오털루 전투 200주년입니다. 근데 오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지고 나가지고 그 나폴레옹 시대를 워터루 전쟁. 워터루 전쟁에서 이제 그걸 나폴레옹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빈 회의가 열리는데 그 빈 회의에 나섰던 사람이 프랑스 외무장관의 딸레란이었어요. 그 딸레란이 빈 회의를 어쨌든 나폴레옹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도끼를 세워가지고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빈 회의를 어쨌든지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게 프랑스의 외상 딸레란이었어요. 딸레란이 그렇게 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프랑스에 좋은 와인을 가지고 가서 나눠 마셨던 거예요. 우리 김정민 배입장 보러도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와인 가지고 나눠 마시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우리 사회의 품격을 많이 하는 거죠. 아따 짐 무거워지겠네. 어쨌든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면 우리가 앞장서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엊그제 시청에서
그 한쪽에서는 이제 성소수자들 집회가 열리고 한쪽에서는 사탄 안 물러가라, 마귀 안 물러가라 이러는 거 보고서 참 품격이 아주 전 세계 최하구나. 이게 이런 뭐 하여튼 각성희 기자님도 보니까 제가 김종대 편집장이 와인 사가지고 올 거라고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네. 특별히 염두에 두시길. 네,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 기자를 위한 와인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날까지 들어온 외교안보 뉴스들을 좀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박승희 기자의 돌직구와 또 우리 두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막 너무 연배가 아저씨들. 크니까 아저씨라고 할까? 연배가 크니까 막 애매하다. 그럼 나도 이모야? 아니 저는 뭐 절대 아저씨 아니고요. 일단 뭐 방송사에는 방송용어로서 직책을 불러주시고 네. 그다음에 방송이 아닐 때는 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설마 호칭을 뭐 저를 오빠 이런 불러줄지. 거 원하는 거 아니겠지? 응? 네. 아버지 나이야. 아니 넘어가. 이 얘기는 너무 오래 하지 마. 예. 자. 종창에게 묻는다. 곽승희의 돌직구.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탄저균 배달 사건이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지난달 초 배달을 했고요. 카터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우리 국방장관에게 이것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탄저균 배달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은 미군 발표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제 지난 10일 한국 측 소파 합동위원장인 외교부 관계자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관련 탁송 물품의 세관 검사를 제한하는 소파 구조의 개정 방안을 논의했고 7월 소파 합동회 정례회의 때 탄저균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스티븐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한 지역 2곳을 추가 확인했다며 현지 시각 9일로 총 배달 장소는 68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배?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브리핑이니까 네. 간단한 지적. 이 청취자들한테 이걸 브리핑할 때는 그냥 소파라 그렇게 쭉쭉 넘어가는데 한미 행정협정 즉 주둔군 지휘협정 줄여서 소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송 끝나고 해도 되는 지적질을 꼭 해. 아니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방송상에서라도 걸어보고 싶은 심정 나 이해하지. 그런 거예요. 오. 다음엔 제가 잘 네, 그래서 친절해야 된다. 네. 예, 이게 불이퍼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친절. 그리고 이 뉴스는 아마도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조금 더 진행 사항이 있을 법도 해요. 네. 지금 그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들어갔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조사하겠다고. 네. 가가지고 뭔 친절한 설명을 듣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한테? 질병관리본부가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 탄저균 사태에 쪽도 못 쓴다. 이게 국방부 소관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법 체계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소관입니다. 네. 이게 들어오면 검역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협정으로 면피를 했다고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국내법하고 충돌하는 게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완전히 핫바지로 만들었다. 예, 이겁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여기서만 핫바지가 아니라고 지금.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세월호 때 해경하고 똑같은 기관입니다. 이거.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이 실험이 언제부터 진행됐으며 이번이 처음 탄저균이 들어온 것인지 다른 세균이 들어온 것인지 이 실험 목적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게 나온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한국 정부하고 공유된 것인지 이 전체가 지금 우리 정부가 한마디도 설명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파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파 개정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측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아. 한국 정부가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한국에서 무슨 반미 감정이 나올지 모르니까 미국이 먼저 나선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한 정보입니다. 지금 이게. 참 걱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도인가요? 네. 그 사스가 이제 유행하고 그때 고건 총리가 대책본부장이 되어가지고 사스 반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든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요. 그러니까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뭐 질병통제본부인가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질병의 유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졌던 거였고요. 또 미국에는 9.11 테러 이후에 그 미국의 종합적인 위기관리 위기관리 본부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흉내내 가지고 우리는 또 뭐 국가안전처 이런 걸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지 간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기능을 다 하려고 하는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실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 가지고 이것을 대체해 나가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아무 기능을 발휘 못해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정확하게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김종인 편집장 이야기한 대로 가서 오산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못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왔습니다. 왔는데 미국은 살아있는 탄저균에 감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죠. 예. 근데 이제 폭스뉴스에서는 뭐 감염자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폭스뉴스 네. 기사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확인을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감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방부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산 그 실험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네. 국방부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았나? 아, 예, 국방부 궁금했어요. 발표 자료 못 보셨구나. 네.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렇죠. 라고 그래 전했어요. 맞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들었어. 네, 아니, 근데 대변인 논평이 그렇게 그래서 나왔어요. 내가 다시 봤어요. 네, 네. 대변인 그걸 봤더니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은 미군하고 전화를 해봤다. 네. 그랬더니 미군이 그렇게 말해줬다. 말하더라.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전달했는 그러니까 거야, 실태 한국에. 현장에 못 간 거예요. 그렇죠. 못 갔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22명의 감염 예상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감염 안 됐다고 지금 미국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확인해보지 못합니다. 접근권이 없습니다. 미국한테 전화해가지고 미군이 우리 다 치료했어. 감염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감염된 사람 없어. 전화를 한번 했다 해주니까 네. 그래 그 말이 맞군요. 하고 국민에게 발표하는 겁니다. 그걸 네. 발표해. 이 문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곽승희 기자를 투입해서 그래야겠다. 돌직구를 그러니까 그래야겠다.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내가 주한미군 사령관이야. 그러니까 저기 스케퍼로티 미 육군 대장이라고 내가. 네. 그런데 내가 식당에서 막 나오고 있어 지금 밥 먹고. 그런데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곽승희 기자가 딱 나를 본 거야. 그때 어떻게 한국 국민 호구로 보는 겁니까 이렇게? 탄저균을 우리가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탄저균 왜 접근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스케퍼로티. 스캔하는 엄마. 걔한테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김종대 편집장한테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할 말이 없어서 what? 요래고는 딱 가버리는 거야. 하고 쏘리 하고 이제 뒤돌아갈 때 계속 쫓아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기자 정신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 이 접근을 못한다는 게 소파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 소파 규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군사 화물에 대해서는 검역 불가입니다. 예, 일체 검역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정협정상 그렇지만 명백한 국내법 위반입니다. 이거 헌법 위반인 네. 소지도 있어요.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포기하는 발상이죠. 네. 그 다음에 그 한미 행정협정은 이 주둔하는 군인을 외교관과 같은 똑같은 대접을 해주니까 우리 대사관 맘대로 들어가냐고 치외법권이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둔군의 지위를 보장하는 거죠. 네. 그런데 행정협정의 숱한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뭐 다 아십니다만 지금 주한미군 환경기지 환경오염된 거 우리 조사 못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녹사평역이나 이태원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 보고 찔끔찔끔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렇죠.
기지 내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는 우리 조사 못합니다. 이거 나중에 용산기지 반환 받아봤자 이거 복구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물 검역 못해. 그다음에 접근권이 없어. 그다음에 뭐 또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뭘 갖다가 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기 실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알아야 그 중에 일정 비율을 분담해 주는데 이걸 공동 실사도 못 하니까 묻지마 돈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쌓아놓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 놀이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둔군의 어떤 특수한 어떤 보호해줘야 될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안정과 주권에 충돌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대는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국가의 어떤 그 안전 주권을 위협하는 사항이 있을 때 동맹의 정신은 뭡니까?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고 협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그 공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방주의가 관철되고 있다는 것은 즉 이 행정협정 운용상에 있어가지고 명백한 주권 침략이면서 불평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네. 당연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달라고 당당하게 공개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는 거 보면 또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갑자기 이때 입에 바느질을 했는지 안 떨어져요. 입이 안 안 떨어집니다 떨어져. 이게. 네. 이번에 사과하라고도 안 했는데 미국이 보다 못해 사과했잖아요. 네.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안보대화에서. 네.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오랜 관행이 누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용산기지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오산기지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오산기지에 미군 우편물이 갔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오산기지나 용산기지로 우편물을 보낼 때 우리 세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협정 지금 구조에 따라서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주소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요. 그 코드 주소가요. 미국 주소예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용산기지나 오산기지는 해외에 있는 미국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접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제공해 준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치해법권이 미치는 지역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게 발생이 지금 우리 이제 김종인 편집장이 이제 계속 미군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해줬다. 미군이 먼저 사과하고 우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누적된 관습이라는 거는 이건 미국이 한국 땅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미군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 행사를 하고 잘못을 요구하고 그러면은 큰일 난다. 그럼 우리는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먼저 이번에 밝혔지 않았습니까? 네. 살아있는 생탄저균을 보냈다. 근데 미국이 밝히는 거는 미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거 안 밝혔다가는 장차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과의 어떤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의 여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뭐 반미 시위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많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시민이 무서워서 그렇죠. 밝힌 정부는- 것이고. 정부는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건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미 국방부가 이거를 왜 밝혔느냐 하면은 지난달 22일경에 미국의 민간 단체가 최초로 그렇죠.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그렇다면은 즉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5일이나 묵혀서 이 지난달 27일이 되어서야 한국 정부에 통보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5일간은 미 국방부가 이게 살아있는 탄저균이 갔다는 걸 알고도 그냥 그 퉁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영원히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의 민간 단체에 이 정보가 새가지고 이게 가시화되면은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미리 그래서 뒤늦게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출된 경로가 예.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네. 이제 러그웨이 실험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타주라든가 또 그 핵실험을 최초로 했던 곳이 이제 네바다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이제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유일하게 지금 그 사드 미사일에 비치되어 있는 지역도
그 넓은 이제 사막지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네바다주하고 경계선에 이제 있는데 나쁜 거 다 있네. 거기는 왜냐하면은 넓은 사막지대니까 모래도 괜찮겠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사드 미사일이 배치돼서 그 레이더에서 뭐 반경은 3-4km까지 초광력 전자파가 나와도 사막지대니까 유타주니까 또 네바다주 사막이니까 거기서 핵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유타주에서 이제 러그웨이 실험실에서 그 탄저균을 메릴랜드에 있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로 보냈고 메릴랜드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련 이제 민간연구소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생탄저균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는 민간연구소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밝힌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만약에 감춰놓다가 군대 내에서 미군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은 이거를 확산되지 않게 은폐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이게 밖으로 민간에 알려질 바에야 일찍 이 사실을 인정해가지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 일찍 인정해서 파문이 확산되는 걸 막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황송한 거죠. 미국이 사과까지 해버리니까. 이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에요. 맨날 예전에 그 주한미군 기지가 우리 땅이냐 미국 땅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소까지 그렇게 돼 있다면 사실 뭐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없는 처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동맹국가니까 묻고 따지고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소파 구조 개정이 만약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걸까요? 글쎄 이미 저는 이거 요식행위라고 보는 게 한미 간의 그 생물학 그 무기에 대한 어떤 그 포탈이 협의가 돼 있습니다. 공동 운영하는 공조 체계가 이미 돼 있어요. 이것은 생물학 어떤 그 물질 세균의 입출 반입 저장 배치 개발에 관해 가지고 한미 공조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기존에 다 법적 근거 어떤 협정 합의각서가 다 있어요 이미. 그걸 안 지킨 겁니다. 안 지킨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포와 구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미국의 검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정하겠다 하든 더 강력한 그 규범이 있는 걸 안 지키는데 어떤 실효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단순한 법조항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초월을 해버린 겁니다 이미. 그다음에 그 BWC라고 생물학 무기 금지 협정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가입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평화적 목적 또는 어떤 세균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연구는 허용한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는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문화되는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 보다 규제를 강화하자는 강화의정서를 체결하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여론이 있었는데 이걸 미국이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거는만큼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강화의정서를 체결하면 미 제약업계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즉 백신 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 보십시오. 북한의 탄저균 위험 부각될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국이 지금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느냐. 국방부나 복지부는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심스럽습니다. 2016년도면은 탄저균 백신이 생산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백신에 관해 가지고 어떤 미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절대적 의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은 98년도부터 모든 주한미군과 군속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탄저균 백신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때 90년대 후반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이 굉장히 고조될 때입니다. 그걸로써 북한의 위협이 고조됐다는 것이 결국은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한미 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미국이 은밀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탄저균 실험을 여태까지 해온 어떤 정당화 논리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정신이 없는 게요. 막 사드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사드. 뭐 잠수함 막 이러다 갑자기 탄저균 나오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언젠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사출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김정일 편집장도 그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손가락을 한번 싹 이렇게 들면은 그러면 우리는 전부 그리 쏠리는 네. 어떤 동네 축구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 한번 미사일 각도를 정상적으로 발사하다가 갑자기 각도를 높여서 한번 발사 싹 하면은 전부 사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북한이 뭐 북한에서 무인기가 한 대 날아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북한이 만든 무인기 의심하는 북한처럼 의심하는 한 10만 원짜리 무인기보다 100배, 1000배 더 비싼 어떤 레이더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북한이 뭐 지금 이제 또 핵이 어떻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뭐 핵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냐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도 저는 언젠가 글에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동네 축구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북한이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한 방 또 살짝 이야기하면은 또 우리 전부 거기다 몰빵할 거 아니냐. 이게 뭐 안 보냐. 네. 동네 축구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질문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그럼 결국은 다시 조금 언론으로 돌아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이 한번 가리키면은 그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모든 어떤 국가 역량을 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안보가 될 것인가? 아니 우리가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주식을 사거나 재테크를 하더라도 뭐 분산 투자.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란 한 바구니 담으면 안 돼. 그렇죠. 다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란 온갖 계란을 전부 다 한 바구니에 담아놓는 겁니다. 네. 북한이 가리키는 방향에다가 우리의 모든 계란을 그 바구니에다 다 담아놓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죠. 뭐야 북한이 아이돌이야? 다 따라해 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동업자들이야. 동업자들이야? 내가 보면 아, 동업자들이야. 진짜 정말 근데 답답합니다. 그 소파 규정이 미국 측에 좀 유리하게 혹은 그쪽에 강화되게 그렇게 되는 동안에 두 분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계셨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돌직구다. 하신 게 돌직구. 있으신지 뭐 했어? 궁금하네요. 청와대에서 뭐 했어? 아니 일단 이럴 때는 뭐냐면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냥 잘못했는데 잠시 제가 이제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말씀드리자면은 소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죠. 우리들 또 김종민 PM장에 저나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민간에서 활동할 때부터 소파 개정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소파를 개정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소파 문제 이야기 될 때 우리의 관심 사항은 뭐였냐면요. 일단은 최초에 우리 사회에서 소파 문제 이야기 될 때 윤금희 씨 어떤 미군에 의해서 윤금희 씨가 살해됐을 때 네. 그 윤금희 씨 살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의 재판권 행사 문제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재판권 행사 문제였죠. 그 다음에는 또 소파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좀 전에 김정민 변호사님 지적했습니다만은 어떤 미군 기지 내에서 우리가 이제 미군 기지를 반환받아야 되는데 환경 오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미군 기지 내 기지의 시설과 구역을 반환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관련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그동안에는 재판권 문제라든가 시설과 구역에 대한 반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저도 사실 이제 이런 소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8조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소파는 사실 8조, 9조, 10조 그게 지금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8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미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숫자가 총 몇 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일이 우리가 체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8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는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세관 검사라든가 막 반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구조는 이제 장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무기 같은 게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 바로 8조, 구조, 10조 입출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못 썼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이 8조, 9조, 10조 문제가 잘못된 점이 알려졌으니까 그걸 개정해야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저는 어떤 소파의 구조 문제, 그러니까 세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8조, 9조, 10조 문제까지 한꺼번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되나요? 근데 김종대 편집장님은 사실 이게 요식행위지 이걸 추정한다고 해서 뭐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파 개정은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지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소파 개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개정된다고 문제 해결이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특별히 위험한 부분 예컨대 이런 생물학 무기 분야라든가 뭐 예컨대 한반도 핵무기 배치 문제라든가 이렇게 어떤 국가의 전략적인 상황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거라면은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강화된 양해각서나 어떤 더 강화된 어떤 그 수준이 필요하고 소파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를 달리해낸다든지 사실 방위비 분담금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기 소파에서 다 규정을 못하니까 별도 협정을 체결해서 네.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파는 하나의 엄브렐라 우산이고 그 밑에서 이제 더 강화된 세부적인 세칙이 다른 별도의 규범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복잡한 겁니다. 네. 왜 그러느냐? 어떤 법적인 논리, 즉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거라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네. 그러나 국제 정치학으로 접근하면 미국이 여차하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끊어버린다든지 네. 줄인다든지 아니면 동맹의 어떤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런 협박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게 또 뒤집힌다는 거예요. 네. 국제 법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 정당성을 확립해도 국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뒤집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는 매우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미 동맹 중요하죠.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약자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을 개정해야 된다. 한미 상호 한미 행정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도 지금 동아시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이제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접시 돌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접시를 동시에 돌릴 줄 아는 그런 광대가 돼야 된다 이야기 됩니다. 일본의 접시도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접시도 돌려야 되고 중국 접시도 돌려야 된다. 혹시나 한국 접시 일본 중류시 여기다가 한국 접시 돌리는 게 떨어져 버리면은 광대는 실패하는 게 된다. 네. 미국은 바로 그런 입장에 서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그 소파 관련해서 소파 개정 방안도 그렇고 또 탄저균 사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두 번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취임 후 공식적으로 발표된 외국 방문 일정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패턴을 보면은 사실 순방 일정 연기 발표가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인 지난 4월 16일 당일 박 대통령은 중남미로 출국을 했고요. 당시에도 세월호 외에도 이한구 전 총리나 전현직 비서실장 거론된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냥 나가셨죠. 또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5월에도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었습니다. 그 중동에 자주 가니까 네. 드디어 중동에서 메르스 중동붐이 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동으로 청년들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이 메르스나 걸리니까 중동 가가지고 거기서 걸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지금? 거예요? 메르스는 사실은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3년 전부터 숨도 유행하고 있었던 있었던 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쩐지 중동 얘기 자꾸 하더라고. 청년들이 중동 가야지 나라가 이제 텅텅 빈다 그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텅텅 지금 비었어. 맞아, 진짜 텅텅 비었어요. 중동 아무도 때문에. 없어. 아니, 한편으로는 청년 입장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중동이라도 가면 그래도 여기보다 좀 더 풍족하게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들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그 끝까지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이 사실을 숨겼어요. 어제 오전까지도 안 들어오다가 정오되면서 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열이 37.5도 넘는 사람들은 미리 얘기해라. 발열 검사해서 체크해서 그러면 비행기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 그 여권 내라고 그러고 다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전격 연기한 거죠. 아무래도 떠난 사이에 여론이 악화될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것도 분석이 뭔가 나오고 어디 있는데요. 최상층의 문고리 권력 쪽에서 예, 다 어떤 그 계획 뒤집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나는 갔으면 했어요. 가서 안 돌아오셔도 좋고. 저기 아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전문 답장도 안 방송사에 쓰고.
가시면은 오히려 나라가 잘 된다고 김정은 비핵자에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그래서 없어도 되거든 사실은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쓸데없는 짓이만 남발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도 괜찮다고 봤는데 이왕 안 가신다니까 그러면 눌러 앉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방문이라는 건 이번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휘 전놓은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미일 동맹의 하위 국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행사예요. 미국 방문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 간다고 했던 게 또 국내외 정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지금 면밀하게 관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미 일정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든 해외 순방 일정 중에 아주 핵심이자 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제 연기의 어떤 뒷 배경이 뭘까가 더더욱 궁금해지는 건데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메르스가 진정이나 어떤 해결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아마 대통령한테 큰 짐이 될 겁니다. 사실 지금은 오히려 이번 주말에는 거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아닙니다.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래 갈 거예요. 한절기까지 겹치고 지금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로 본다면은요. 그 역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역병이 돌고 있고 지금 가뭄이 지금 20몇 년 만에 큰 가뭄이라 하지 않습니까? 민심은 흉흉하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리고 미국을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방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015년이라는 이 상황이 이 동아시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우리의 이제 미래를 놓고 볼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베 지난 4월에 방미도 그랬고요. 그리고 9월 3일 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9월 달에 이제 또 미국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베는 8.15 때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아베 독트린을 좀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러시아에서 종전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MD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을 등장시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5월 9일 날 노동신문에서는 잠수함 발사 그 사출 실험한 사진을 대대적으로 또 공개한 거죠. 딱 환상의 콤비를 지금 러시아하고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동아시아 질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G3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민주주의의 G3는 일본,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인도라는 겁니다. 놀고 있네. 한국을 쫙 빼버렸어요. 아베가. 그리고 아베는 한국과는 이제 어떤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샥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나비의 주장은 진짜 자민당 70년 독재에다가 그 어떤 일개 혈연에 의한 가문 정치를 하는 나라가 감히 민주주의를 이래올리나? 우리같이 2번 정권 교체하면서 시민혁명을 안 해본 나라가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우리도 시민혁명도 하고 그런 나라이지만은 아베는 이제 지금 당장 볼 때 자기가 자신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 10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더 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하나 보죠. 일본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을 수입하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 시민단체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이야기는 너무 부러워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회에 침체된 일본 사회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의 시민운동가들은 한국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베가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건 다시 말한다면 이제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동북아 정세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지난 4월 말에 아베 손을 완전히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아시아의 판을 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당시는 그렇죠. 세계의 접시를 돌려야 되는데 한국의 접시를 놓쳐버리면 너희들의 동아시아에서의 국가이익도 큰 손실을 본다. 이렇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협상을 해야 돼요. 웬 강아지 풀 뜯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나 싶은데
그 여기에는 내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심오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네, 그 저기 자 이런 어떤 그 동아시아 정세에 정말 이 미국이 노는 꼴, 일본이 노는 꼴을 보니까 아주 배알이 꼴린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표현하기는 어려워 동맹관계 또 네. 국제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 미국 안 가 하고 토라질만도 한 거야. 그래서 명분을 메르스가 제공해 준 거라고. 이야. 일단은 이제 우리 그렇게 대통령 깊은 원래 뜻이. 원래 잘 삐지는 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만나서 저 뻘짓하고 있는데 말이지. 저 아저씨들이 그 노는 꼴을 보면은 이 저기 뭐냐 곽승희 기자가 개거품 물고 얘기하는 이 김종대를 보는 느낌하고 비슷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저기 뭐냐 조금 분수통이다 이런 느낌 가질만도 하잖아, 그지? 아닌가?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얼마나 자기 나라 그 재난에 취약하게 대응을 했으면은 갑자기 방미 일정도 취소하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표면으로 해놓고 안돼 뭐 씹으려면 씹어 강아지 코 뜯는 소리 해도 돼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속으로 이렇게 나가면 재미없다. 이거를 다 계산을 하신 거야. 안 했을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 김정인 편집장이 재밌게 말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하고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맞춰서 맞짱 터야 되는데 자신이 없거든. 가봐야 그렇게 안 될 것 뻔하고 가봐야 이제 아베보다 더 못했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일찍 포기한 거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또 다른 한편으로 김종대 편집장처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고 못해서 주기만 한 통하지 못하고 혼자. 어쨌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요. 그런데 그런 박근혜 전문 심리학자. 그렇지. 그런 이제 김정인 편집장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깽판 노는 거다. 이 동아시 질서 속에서 아베하고 오바마한테 너희들 그렇게 놀면은 재미없어. 너희들 그렇게 놀면 나 안 가버릴 거야. 내가 안 가버리면은 오바마 너 세계 접시 못 돌려 한국 점심 못 돌려 이렇게 지금 배짱 땡기는 거예요. 김정인 편집장 입장에서 그랬으면 보면. 좋겠네요. 아주 심오한 뜻이라고. 정말 그러길 저는, 바랍니다. 그 이게 지금 보면 동북아 급변하는 정세, 우리는 맨날 급변하는 정세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정말 내치도 잘해야 되고 외치도 잘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쪽박나게 생겨서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세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6.15 선언 기념 행사가 결국 남북 각각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 6.15 기념대회를 14일 서울 경운동 수원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측위원회는 남북 공동행사협의가 최종 무산이 됐고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회의 규모나 일정을 축소해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측위원회는 지난 5일에 우리 정부의 간섭으로 6.15 공동행사장소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가 파탄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게요. 참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처음에 기획하고 또 이 방송을 계속 진행할 때 2015년 6월 15일 그 현장에서 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정말 뜨거운 그 감성을 가지고 벅찬 가슴으로 15주년 행사 현장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진행하자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남북이 각각 단독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굉장히 행사도 축소되고 메르스 때문에 또 같이 만나서 침튀기만 얘기해봐야 또 병균이 또 북한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막아야 되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통령 워낙 심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미국을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하고도 배려하는 이럴 거예요? 땐 단절해야 된다. 존중과 배려를. 대변인 같으세요. 아니 심리 분석 전문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심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 러브레터를 그 몇 달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떨 땐 내가 박근혜가 된 전문가라서. 듯한 착각에도 갔어 사실은. 빙의 아니야 빙의. 박근혜 빙의. 거의 일심동체가 된다고나 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네.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좀 나도 뭐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더 잘 표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잘하는 것 6.15 이거는 사실은 그 8.15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야 뭐 창수형이 잘 알겠지만 이희호 여사 방북 문제라든가 8.15 광복절 기념 행사라든가 저는 다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결국은 올해 초에 어쩐지 박 대통령께서 이제 남북 관계에 조금 전향적 접근을 한다는 느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5.24 조치 해제 문제까지 솔솔 흘러나오던 터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 윤상현 의원이 김영남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떤 대화에 진전되는 모습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6.15, 8.15가 뭔가 올해 결실을 맺을 거라고 관측이 됐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메르스가 북한에 전파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국내 집토끼들 보수 세력들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공안 통치와 이 어떤 그 통치의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이 구조가 약화됐을 때 장차 이 나라의 법 질서가 훼손이 되고 또한 어떤 국내 정치에 혼란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6.15고 8.15고 조금 한때는 좀 자기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이 기회에 걷어차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심오하다. 메르스가 북한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6.15를 걷어찬 박근혜 대통령. 용감한 대통령. 네.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이 원래 어떻게 됐었죠? 14일이요. 14일에서 18일인가 네. 19일인가 그랬죠. 네. 그러면 6.15를 건너뛰고 미국이 딱 갈 그렇죠. 일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특징이 이제 주요한 행사가 있으면은 나가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집을 나가. 근데 김정일 편집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면은 당신 안 돌아오셔도 안 돌아오시면 나라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요. 나갔다가 또 반드시 돌아오셔. 아니 원래 내가 하라 그러면 더 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항상 반대로 하시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 곽승희 기자가 6.15 공동선언 기념 행사가 결국 남북 각각 단독으로 개최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딱 첫 줄을 읽으니까 그 김창수 원장님의 표정이 굉장히 슬픈 표정이 읽혀졌어요. 아 당연하지. 네, 너무 그 통일운동가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일운동에 헌신하고 진짜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최소한의 그 조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그게 참 이렇게 15년이나 됐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허상 이런 게 그 얼굴에서 확 느껴진다. 눈물이 글썽. 눈물이 글썽해. 아, 그런가요? 지금 눈물이 눈이 촉촉해지셨어. 혹시 북한에 숨겨놓은 애인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 15년간 못 만나? 결혼증여 만나기로 돼 있는 이게 깨진 언니가 거잖아. 난리 나겠다. 아니 제가 그 평양에 이제 과거에 6.15 행사 같은 거 할 때 평양에 가면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고려 호텔에다가 짐을 풀고 거기 3층 바에서 저를 기다리고 맥주? 있는 아니 맥주가 아니라 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빠레잖아. 북한의 안내원 동무들, 안내원 동무들. 이제 여성이죠. 네. 자주 만나고 했는데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 차랑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차랑 같이 갔는데 제가 그 안내원 동무들하고 열심히 대화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해서 뭐 자극 끌기 또는 수작 이렇게 말하잖아요. 썸 타는 거였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차가 다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멘트를 날렸죠. 그러다가 완전히 볼록이 나버렸습니다. 정경란 선배 그땐 빠져줘야지. 아니 근데- 이거 참 통일을 위한 거 왜 또 그렇게 또 감시원이 딸려가서 가서 그래. 근데 이제 지난 6월 9일 날그 6.15 선언 15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는 열렸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네. 주최한 학술 토론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참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물론 이제 베르스 때문에 축소가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녹유를 했다 안 왔고 독일의 뭐 베를린 시장 녹유를 했는데 안 왔고요. 아이고야. 예, 근데 뭐 독일에서도 뭐 사람들 오고 뭐 또 뭐 일본에서도 오고 막 여러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 학자들도 오고 독일 사람도 오고 뭐 중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제 각계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 남북 문제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한 토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 동아시아 정세 복잡하다고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결국은 이 미중의 G2의 장패 속에서 한국이 살 길은 딱 한 가지다. 남북관계 개선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내는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못하고 있으면은 과거에 이제 저도 6.15 선언하고 그랬을 때 제 경험입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딱 단절되잖아요. 그 민간은 북한하고 접촉하기도 쉽잖아요. 정부가 움직이는 건 좀 무겁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2002년도인가요? 그때 그 저기 서해 교전 사태 났을 때 그랬을 때 이거를 북한의 사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2002년 서해 교전이 그때 6월 29일 날 났었던가? 6월 29일입니다. 예, 7월 2일 날 제가 이제 6.15 행사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어요. 평양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너희들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한의 고위층들에게 계속 전달했어요. 그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인차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인차 좋은 일 있을 거라는 건 자기들도 민간의 접촉에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살짝 흘리는 겁니다. 네. 그럼 저희들은 또 눈치가 도사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그래 돌아와가지고 우리 정부에게 말한 거예요. 인차 좋은 일이 있을 거다고 말했다. 이거는 북한이 추측한데 사과를 할 것 같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따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민간이 중간에서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6.15, 8.15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8.15 때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6.15 민간 행사들이 서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북한하고 교류와 협력이 있다면은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당국 간에 신뢰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걷어차버린 거죠. 지금은 그 정부에서 정부 측과 연결이 되고 뭐 북해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민간 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현재 6.15 남측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일부하고 꾸준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기능, 그러니까 이 민간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민간의 역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간에 판을 좀 깨고 축소시키는데 민간을 이 정부가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6.15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 접촉을 하는데 그다 대놓고 이제 우리 6.15 남측위원회는 6.15 행사는 서울에서 하고 8.15 행사는 평양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북한하고 미리 다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5월 초에 그걸 가지고 심양에서 남북 사이에서 실무 접촉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실무 접촉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정부가 또 메시지를 우리 민간에 던집니다. 6.15 평양, 8.15 서울서 해라. 이렇게요. 그럼 이건 뭡니까? 판 깨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을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김정일 편집장이 아까 이제 뭐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8.15 행사가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판 깨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냐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가만히 보면은 말로 그러니까 말로는 통일대박하고 남북관계 개선되는 말로 딱 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건 안 합니다. 그 안 하고 나서 이 책임은 전부 북한에게 있다. 이랬단 말하는 거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특징입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그 마치 그 남북 관계를 이런 어떤 보수 성향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거를 어떤 개척해 나간다고 할 때는 사실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담대함과 용기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고 어쩌면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혐오감 또 어떤 그 정서적인 이런 장벽을 극복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당연해요. 왜 대화 못하냐? 왜 교류 못하냐? 그러지만은 지금 정치 권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것은 어느 날 안 하던 행동을 하든 매우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까지가 있냐면 최근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대통령 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전단 살포가 있었는데 그 전단의 내용 중에 하나가 2002년에 박근혜 그때 당시 미래한국 대표, 미래한국연합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3박 4일 회담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그땐 기수였다. 이거를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대구 경북에 있던 할아버지들이 야 이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박근혜를 욕하냐? 에? 니들이 저기 박근혜가 그렇게 싫다고 해가지고 이런 전단지까지 하니까 아유 어르신 그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있는 사실을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많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와 단절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 시절엔 그랬고 왜 지금은 안 되는가? 그 시절에는 대세가 진보였습니다. 네. 대세가 통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꼽살이 껴서 올라탔다가 지금은 대세가 어떤 그 보수 또 뭐 이데올로기 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1위로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정치를 잘한 것이지 어떤 그 역사를 만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물며 이런 어떤 그 좋은 일을 앞두고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무언가 아름다운 식탁에 초대받았으나 그러나 왠지 예쁜 옷 입고 거기 가서 웃기에 어색한 왜? 악만 퍽퍽 쓴 뺑덕어멈 같은 역할을 해왔던 나요? 사람이 심청이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냐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요. 뭐 저기 자꾸 어멈 얘기하니까 본인이 뜨끔뜨끔하는 모양인데 예 저기 어멈 같고 심청이 같은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거. 자꾸 이거 부인하지 말고 우리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이 미치는 여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 언론을 보니까 윤병세 장관이 6월 21일 날 일본을 갈 거다. 그게 지금 국내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며칠 전에 국내 이제 일본 신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언론 어젠가 6월 10일자가 11일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6월 22일이 한일 협정 5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6월 21일 날 일본 가가지고 외상회담 한 다음에 6월 20일 날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협정 50주년 행사에 윤병세 장관이 참여한다.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났어요. 우리 외교부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간 6월 15일까지 이걸 확인해 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은 어떻게 났냐면요. 이제 동아시아 질서를 짜기 위해서 아베가 8월 15일 날 이 이른바 이제 그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베가 취했던 거는 인신매매다. 주어 없이 누가 인신매매했다. 그것도 없이 인신매매다. 그거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표현을 아베가 8월 15일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6월 22일 날 한일협정 50주년 때 윤병세 장관이 일본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물밑 조정이 다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언론에서 윤병세 간다는 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 이제 이 아베 자체가 지금 완전히 군국주의와 재무장하고 있는 그런 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러한 아베의 필요성을 인정해주고 아베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의 위치는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3유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동아시아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은 당국간 회담이 잘 안 되니까 6.15 행사를 통해서라도 뭔가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6.15 행사 안 됐어요. 윤병세 장관 이제 6월 21일 날 갑니다. 네. 8월 때 아베 다토린 발표합니다. 네. 그럼 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꾸 지금 6.15 행사의 무사는 단순하게 남북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북관계 남한하고 북한의 관계 문제만 국한시켜 놓지 말고 동아시아적인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글쎄 자꾸 안 되는 걸 주문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6.15 8.15는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가 한 7.4 남북 공동성명도 기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낼 것 같아.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걸 민간단체에서는 기념행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안 한다고 7.4 선언도. 그러면은 아버지가 한 것도 안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네. 지금 창수형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 일본이 우리를 지금 3.6국가 취급합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본은. 왜 우리보다 못한 국가에 어떻게 머리를 숙여. 이 정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지금 뭐 탄저균도 있고 뭐 사드도 있고 그러지만 방미도 취소됐고 사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한테 까칠까칠하게 나오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네. 중국 사드 문제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중 관계에 어떤 재검토할 조짐들을 여러 번 본 게 제가 4월에 중국 가서 직접 본 겁니다. 네. 국방비 왕창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게는. 거기에다 남북 관계? 이거는 뭐 저기 뭐 말하면 해가지고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남측에 대한 직접적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비비고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게 저는 이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에 최대 재난은 외교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교의 재난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면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선순환을 이루던 시절은 이제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기에도 이제는 벅찬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이게 외교의 재난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을 깰 수 있는 거는 뭐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물론 다차원적인 민간적 끈도 있다. 장수영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세 가지 뉴스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래 고정 코너였던 김창수의 눈 그리고 러브레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댓글로 월요일인데 왜 김종대 러브레터 안 올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누구야? 있어요. 많아. 팬들이에요. 누구야? 그러지 마. 팬이야. 그래? 일단 좋아요 누르는 거 보고서 결정합니다. 누르시는 분이에요. 항상.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주는 곽승희 기자하고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코너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예고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곽승희 기자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좀 얼어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공부하는 심정이야. 보니까 네. 뭐 막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우리 왜 공부할 때 중요한 거 빨간색 좀 그럼 색깔 다르면서 하잖아요. 곽승희 기자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땠어요?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부터 되는데요. 정리 안 해도 돼. 그냥 들어. 그래. 뭔 정리를 그냥 여기는 이 말로써 이 소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잘 정리해서 우리가 책도 한 권 내고 그때 가서 이제 역병이 나돌고 있고 가뭄이 있고 탄저균까지 또 여기에 들어와 있고 민심은 흉흉하고 김정일 편집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외교도 파탄났고 남북관계도 악화되고 도대체 참 갑갑한 시절입니다. 근데 갑갑한 시절에 그래도 이렇게 즐거운 거는 우리 곽승희 기자 와가지고 김정일 편집장이 신나서 오늘 방송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이게 왜 갑갑한 겁니까? 그리고 또 제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일 편집장 뭐 보러도 갔다가 그 우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와인을 나눠 마시기 위해서 또 다음에 와인도 가져올 거고 기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벌써 제 마음은 베르사유 궁전 아름다운 정원 앞에서 고색이 창연한 그 궁전을 뒤로 하고 그 앞에 연못이 있다고 그걸 멀리 바라보면서 저는 세계를 봅니다. 또한 이런 어떤 그 여행은 저 혼자만 잘 되자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팬들에게 다른 어떤 이색적 체험을 간접적으로 만들어 오기 위한 저의 하나의 순례라고나 할까? 또 저의 어떤 그 긴 어떤 여정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언제 한번 그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세계를 보면서 동북아 외교안보 문제를 한번 얘기하도록 그렇습니다. 할까요? 세계 최초의 공화정이 일어난 빌미를 준 것이 바로 베르사유였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영국 갔을 때 그 코튼 코트라고 헨리 8세의 궁궐을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김정일 편집장 파리 가는 걸 가지고 저는 자꾸 와인 타령이나 하고 있는데 김정일 편집장은 베르사유에서 세계를 보고 그리고 또 팬들을 위해서 좀 더 품격 높은 이야기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말 품격 높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와인 타령만 제가 자꾸만 부끄러집니다. 아니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와인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사랑은 와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명품 가방과 그래서 상관없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현지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죠. 알겠습니다. 저희 팟짱을 통해서도 현지 소식을 꼭 그 베르사유 궁 앞에서 인증샷 찍어 오시고 인증 녹음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시간에 우리가 베르사유 궁과 그다음에 헨리 8세 궁에서 팟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